여러분들 아마 공부해서 혹시 보였을 것 같은데,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교재를. 장소의 운명. 케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장소의 운명을 구입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잘 모르고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드렸는데, 매주 복사해드릴 수는 없고, 요 교재를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장소의 운명을 원래는 좀 길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앞부분을 좀 자르고 근대에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책을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철학사를, 근데 과학사까지 포함해서 철학사를 장소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꿰는 주제죠, 그죠? 책이죠.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개념사라고 하는데, 철학에 대한 어떤 장소의 개념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장소죠, 장소. 영어에 이제 place에 해당하죠, 그죠? place. 그리고 장소하고 가장 밀접한 개념은 공간이겠죠, 그죠? 공간. 스페이스. 그런데 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서양 철학사는 전체적으로 공간을 중시했던 그런 어떤 흐름에서 장소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옮겨왔다. 물론 옛날에도 장소를 중시하는 사회도 물론 있었고, 지금도 물론 공간이 중요하지만, 철학, 넓게 말하면 인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하학을 가지고 사유하는 공간 중심의 어떤 흐름에서 인간과 생활과 의미 또 사건 등등 이렇게 훨씬 더 인문학적인 현실성을 중시하는 장소로 주제가 옮겨왔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전체적인 논지예요. 논지.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옛날부터 태옥적부터 신화서부터 해가지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앞대목은 일단 좀 편의상 좀 자르고 데카르트에서 시작되는 근대부터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는 공간 개념이 아주 위주를 차지했는데, 19세기를 지나고 특히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장소를 이렇게 옮겨왔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죠. 철학사를 보면, 이건 이제 서양 철학사 중심 얘기인데, 서양 철학사를 보면 한 18세기 정도까지가 다분히 공간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19세기서부터는 시간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져요. 이게 특징이죠.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무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계몽사상 때까지 왜 공간 위주의 사고가, 특히 서양 학문의 토대가 기하학이죠. 기하학. 그 기하학 위주로 하다가 왜 19세기 때부터는 해겔의 변증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 진화론이라든가, 베르그송의 생성 존재론, 또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해서 들레즈까지 시간 위주의 사고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왜 이렇게 됐는가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이 19세기가 혁명의 시대죠. 영국의 그 마르크스 역사학자 중에서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 에릭 홉스봄. 그 사람의
4부작이 있죠. 아주 걸작인데 그 4부작 중에서 19세기를 다룬 책의 제목이 혁명의 시대지. 혁명의 시대. 뭐 그런 설명도 있고, 이제 그 학문 내적인 설명도 있고,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뭐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고, 그 시간 이주의 사고가 거의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장소라는 개념으로 공간론이 이렇게 부활하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계되어서 연구가 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책도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는 단발성으로 그냥 이번 학기 하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난다기보다 뭐 제가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그런 게 없으면 가능하면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장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두로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다양체라는 게 있어요. 다양체, manifold 또는 이제 multiplicity. 멀티플리시티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다수, 복수 뭐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다양체를 뜻하기도 하죠. 다양체. 매니폴드나 이제 멀티플리시티. 또 매니폴드, 폴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폴드.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죠? 폴드. 옛날에 지금 핸드폰은 폴드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폴더가 많았지, 이런 식으로. 폴드. 그리고 멀티, 뿔리, 요게 프랑스어로 주름이죠, 주름, 접힌 거, 주름. 그러니까 뭐 접힌 공간이에요. 접힌 공간. 그래서 리만이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거고, 이 다양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다양체 개념을 리만 다양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해졌고, 베르그송이나 들레즈도 이 다양체론을 가지고서 자기 사고를 전개하죠. 그래서 그리고 공간, 장소, 다양체.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도시. 이 다양체론은 수학,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베르그송 들레즈 같은 철학자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연구 계획은 이 다양체론을 예술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술에다가 적용해서 새로운 예술 철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술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특히 가장 직접적으로 연구되는 건 이거죠. 건축하고 도시 문제. 그래서 앞으로 공간, 장소, 다양체, 건축, 도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그 긴 호흡으로 쭉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 강의는 그 연구가 아니라 강의 계획서에는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이 챕터별로 쭉 써놨는데 아마도 이걸 다 그렇게 빨리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막 양도 많고 주마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못 끝낼 것 같고, 일단 하여튼 하는 대로 하고 뭐 좀 뭐 미진하면 또 다음 학기 또 하고 이렇게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할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마 내가 보기에 이걸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데카르트라든가 뉴턴 같은 그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 기하학적 공간이 절대시되는 그걸 출발해 가지고 그 로크 라이프니츠를 거쳐 가지고 칸트 정도 이르면은 공간이라는 거를 완전히 객관적인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틀,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틀로 봐요.
그 주관화되는 거지, 이렇게 공간이. 예. 그걸 거쳐가지고 특히 현사학자들에 이르면은 후스럴, 하이데거, 메르포티 이러면 이제 기존의 그런 기하학 중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간이 나타나죠. 예. 아마도 거기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러고 나서 이제 바슐라라든가 푸코, 들레즈가따의 데리다, 이리가레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흥미진진한 아주 오늘날의 맥락에서 이제 장소는 전개가 되죠. 그렇게 이번 학기가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 첫 시간,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근대 철학의 문론 데카르트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연장적인 것으로서의 근대 공간, 데카르트부터.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진도를 상당히 느릿하게 그 개념을 하나하나씩 설명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스피드를 좀 내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그 개사라는 건 이제 그 책 쓸 적에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대목이 있죠. 그분이 개사라 그러는데, 그거 보고. 그래서 개사라 보시면은, 예, 데카르트의 얘기인데, 모든 장소는 물체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모든 장소는 물체로 가득 차 있다. 자, 공간이 또는 장소가, 공간과 장소의 차이는 뭐 이제 앞으로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간, 장소가 완전히 차 있냐, 아니면 빈대가 있냐라는 거는 거의 뭐 이런 학문의 역사 전체를 관리하는 문제예요, 이게. 전체.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해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고대에는 그 원자론자들, 어터미스트들, 원자론자들이 이제 그 공간이 빈 공간이 있다. 진짜로 빈 공간. 그러니까 진공이지, 진공. 진짜 비어있으니까 진공이 있다는 입장이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 없다는 입장이죠. 원적으로. 그러니까 원자론자들이 볼 적에는 이게 원자라고 칩시다. 얘들이 움직이려면은 여기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꽉 차 있으면 얘가 어떻게 움직였어. 그렇죠. 그죠? 그 빈 공간이 있고, 허공, 진공이 있고, 원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꽉 차 있는 원자,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죠. 나눌 수 없다는. 나눌 수 없는 원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그런 세계관이죠. 원자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간명하다 그럴까? 심플한 세계관이에요. 딱 그 두 개밖에 없어. 진공하고 원자하고. 그리고 원자들은 다 질적으로 똑같아요. 원자들은. 다른 게 있다면은 크기, 모양, 배치만 다르지. 어떤 놈은 크고 작고, 어떤 놈은 둥글고 네모나고, 그 다음 얘들이 모이는 배치가 다르지. 그거 이외에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거를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명체나 인간까지 다 모든 걸 싸그리다. 그 원자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이론적 야심이라고 할까? 그게 가장 무모할 정도로 엄청난 게 바로 원자론이죠, 원자론. 그러니만큼 이제 거기 제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모양과 크기와 배치만 다른 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모였길래 생명체가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고 이 설명회가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도 이런 식의 입장들, 그런 어떤 입장, 원자론적인 그런, 또는 이제 원자론의 변형태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더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문화나 인간 걸 모두 그냥 다 그런 인간의 물질로 설명하잖아요. 물론 고전적인 원자론하고 오늘날의 그런 뇌과학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정향이랄까, 그 기분 똑같은 정향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그런 원자론 내지는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 진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있을 수가 없어. 우주는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뭘로 차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꽉 차 있다. 그런 입장이 뭐냐면 우주를 플래눔으로 보는 거예요. 플래눔. 플래눔. 프랑스어에 플랭이란 말이지, 플랭. 프랑스어에. 플랭. 무슨 뜻입니까? 꽉 차 있다는 건 꽉 차 있다. 충만하다. 차 있다. 그게 여기서 온 거지. 라틴어 플래눔에서. 플래눔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말을 하는데,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연은 진공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약간 좀 뭐랄까, 의인적인 표현이지만 하여튼 간에, 자연은 진공을 두려워한다. 자연에는 진공 같은 게 없다.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개념이 다르죠. 원자는 이렇게 딱 끊어진 이렇게 딱 분절된, 딱 끊어진 원자와 공간이 있는 건데, 이런 세계와는 공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료. 꽉 차 있어, 진료로. 그러니까 같은 매터라는 말을 쓰지만, 매터라는 말을 쓰지만, 원자론적인 뉘앙스의 매터하고 이런 쪽의 매터는 좀 다르죠. 동양 같은 경우는 꽉 차 있다는 입장일까요? 진공이 있다는 입장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 문제를 고전에서 이 공간은 차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 테마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함축적으로 보면은 동양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꽉 차 있어요. 무엇으로? 기로. 기. 우주가 기로 꽉 차 있는 기로 쫙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면 재미있는 게, 근데 그림을 예를 들면, 오히려 동양 그림은 비어 있잖아. 이렇게 합폭 있으면은 난초 몇 개 이렇게 그리고 텅 비어 있잖아, 그지? 서양 그림은, 물론 서양 그림 한두 개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양 그림 중에서 바로크 그림들이 있지. 바로크 시대. 보통 한 17세기 저는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 보면은 정말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실감나죠. 그냥 꽉 채우죠, 화면을. 근데 채우는 것도, 그것조차도 직선이 안 풀려. 채우는 것도 직선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 그림으로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다 칠해, 이걸 전부 다. 근데 꽉 채워도 직선이 안 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또 그리죠, 이렇게, 또 이렇게. 복잡하게.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쫙 그리지. 근데 이래도 직선이 안 풀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그리지, 이렇게. 막 그려. 그래서 들레즈의 유명한 주름이라는 책, 주름. 그 주름이라는 책의 부제가 라이프니츠와 바로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채우는데도 직선이 안 풀리니까 그 수직으로 다 채워, 이렇게. 많이 채워나가요. 많이 채워나가요. 인터넷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시면. 바로크 그림들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그림은 정말 진공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거고, 동양의 그림은 텅 비어있지, 그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동양에 처음 와가지고 수묵화를 보면은 이거 그림인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나는 뭐 서양 사람이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처음 와가지고 수묵화를 보면은 어떻게 비쳤을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뭘로 비쳤을까? 아마도 식물 도감. 식물 도감이지, 식물 도감, 이렇게? 식물 도감. 도감에 글씨까지 쓰였잖아요. 글씨까지. 식물 도, 영락없는 식물 도감이지, 식물 도감.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서양 그림 보면은, 물론 현대는 뭐 다르지만, 그림이 어딘가에 비워놓는 거는 금기예요, 금기. 그건 완전 금기야. 꽉 차 있어야 돼. 근데 동양은 텅 비어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비어있는 게 아니죠.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뭡니까? 기가 꽉 차 있는 거야. 난초만 있는 거 보이지만 이 화면 전체가 기로 꽉 차 있는 거지, 이렇게. 단지 난초가 좀 두드러져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죽으면 해체된 기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테마화하지는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꽉 차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이 공간이 차 있냐, 아니냐라는 건 아주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 학문의 역사를 관리해온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세 오면은 진공이 있다는 게 강세를 띠죠. 그죠? 자연 철학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묵상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토리첼레 실험이라고 왜 모세관을 거꾸로 뒤집어놔서 실험한 거였지, 이렇게. 모세관을 거꾸로 뒤집어놨더니,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 내려오게 되잖아. 모세관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만큼 내려오죠, 애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걸 진공으로 본 거지, 진공으로. 근데 지금은 20세기 들어와서는 오히려 다시 뭡니까? 다시 이제 뭐, 디락의 바다라든가 뭐, 반물질, 뭐, 암흑물질 이런 게 막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꽉 찬 걸로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뭐 몇 프로라더라? 근데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전체 물질의 몇 프로가 안 돼. 우리가 현재 이렇게 표면상 알고 있는 물질은 전체 물질의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암흑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현대가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맨 앞에 데카르트의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 데카르트는 바로 이 세계가 꽉 차 있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죠? 꽉 차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사를 보면 사물의 장소가 우리 마음 속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외하면 그 어떤 사물도 지속적인 장소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장소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 생각이 상당히 근대적인 생각이에요. 근대적인 생각이고 공간론적인 생각이고. 근데 장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소 중심. 오히려 장소야말로 더 지속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장소야말로.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차가 오고 가고 또 촛불 시위도 벌어지고 무수한 역사가 쌓이지만은 광화문이라는 그 공간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광화문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감정과 막 갈등, 촛불 시위하고 그런 갈등 모든 것도 결국 이 광화문이라는 이 장소의 어떤 성격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장소의 의미, 장소의 중요성은 주로 현대 철학자들에서 많이 많이 얘기되는데 이 근대적인 고전적인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원자론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원자론 같은 경우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 장소라는 거는 다만 그냥 원자들이 막 이합집산하는 와중에서 잠깐 그냥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거 있지는 몰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거지, 인간의. 인간의, 그죠? 객관적인 게 아니라. 공간은 객관적인 거지만, 이 장소, 저 장소라는 거는 원자들이 이합집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 잠정적인 그 무엇이고, 인간이 거기에 부여한 주관적으로 그 어떤 무엇인 거죠, 그죠? 의미가,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입장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건 좀 약간 단적인 이분법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 기하학적 공간이나 이 공간 중심의 사유는 원래 우리 문화에 배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서양에서 그걸 배운 거지, 우리가. 배워서 익숙해진 거지, 사실은.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미의 공간을 상상을 했겠지, 물론. 상상. 모든 게 다 없는 텅 빈, 두려운 공허. 상상을 했겠지만, 그런 게 그렇게 탄화된 적도 없고, 그것이 원자론적인 사고가 등장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가 역전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공간 중심의 사유, 기하학적인 관점, 아까 얘기한 원자론적인 사물 이해,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역사에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이걸 배운 거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지금 역전되어 있지. 그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묵상 시간에 배우고, 의뢰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한테 주입된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거고, 이게 나중에 온 건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지. 이게 사실은 원래부터 수천 년 이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거는 서양에서 도래하는 거죠, 사실은. 공간 개념도, 엄밀한 의미의 공간 개념, 기하학적 개념은 사실은 서양에서 우리가 배운 거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은 뭐냐면은, 장소예요, 장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 개념. 옛날에 장소. 그러니까 모든 방향 같은 거, 예를 들면 방향 같은 거, 방향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그냥 얼핏, 방향 하면은 왠지 좀 뭐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뭔가 어떤 텅 빈 공간에서 이렇게 화살표 표현, 이런 느낌이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죠? 막연하게나마. 사실은 원래 우리 문화에서 방향이라는 건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 개념. 동서남북이라는 게 이렇게 절대 개념이에요. 앱솔루트한 개념이에요. 이 천지가 다 방울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일단 딱 정해져.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고. 그 장소 개념이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바쇼라고 그러지, 바쇼, 일본에서 바쇼. 그 전 세계에서 이 장소론이 가장 발달해 있는 게 일본이에요.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차양 사람이니까 그걸 다루지도 않았고, 아마 잘 모르겠지만, 장소론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는 그 문화가 이제 일본이지, 일본. 그래서 일본 최고의 철학자가 니시다 기타로예요, 니시다 기타로. 여러분, 교토 가면은 철학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 왜? 은각사 옆에. 그거 니시다 기타로가 산책했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고 그러잖아. 그만큼 위상이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표 이론이 바로 장소론.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크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성 자체가 다 장소로 있잖아, 장소로. 다나카 그러면은 밭 가운데, 그죠? 또 오바시 그러면 뭐 큰 다리, 뭐 이런 거, 자타 그런 거 전부 다. 마스하라 그러면 뭐
소나무 밭. 다 장소, 전부 다 장소.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 그 호도 다 장소야, 장소. 일곱 그러면 뭐, 저 뭡니까, 밤나무골. 뭐, 퇴계 그러면 뭐, 계곡, 맑은 계곡. 다 장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우리고, 모든 게 텅 빈 기하학적 공간, 원자로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한테 주입받은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잘 잡고 있는 거지, 우리 뇌리 속에 이렇게.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그 장소, 공간이 차이냐, 진공이냐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파생적인 걸 볼 것이냐, 부사적인 걸 볼 것이냐, 두 개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인용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는 장소는 꽉 차 있고, 공간은 꽉 차 있고, 장소라고 하는 건 단지 그 공간의 위치, 잠정적인 위치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입장이죠.